자, 지난 2월 28일 날 도시계획 분야 시정 아카데미에 이어서 오늘 제2탄으로 준비한 정비사업 분야 시정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 주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50분 예약하셨는데 20분밖에 안 오셨다고 주최 측은 아쉬워하지만 저는 사실 기자님들 20여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 살짝 긴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입문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 뭐 조합장을 희망하신다거나 시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나중에 심화편을 아마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이 뭐냐라는 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낡은 집, 본의 아니게 그 이웃집하고 주차 문제로 그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주거 환경, 그리고 뭐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좁은 도로에 살던 곳을 새 집에,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또 쾌적하고 또 편리한, 그리고 세련된 그 평면도의 새 집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면 크게 이 사업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노후도도 물론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부지에서 시행이 될 때만 이 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소규모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 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의해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예시로는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유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 사업은 그래서 별도의 모법은 없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요. 역세권에서 뭐 반경 35m 이내, 그리고 노후 주거 불량 주거 지역에서 약 5,000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불량 주거 지역, 또 중공업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앞에 세 사업과의 차이점은 저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에서 SH나 LH가 일단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건 아직 실행된 사례는 없고 새 정부에서 저거 관련해서 아마 개별법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 규모가 그 구역에 오래된 집들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이 사업 그 지정 요건의 그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택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주택 접도율 40m 이하, 40% 이하. 주택 접도율은 4m 도로에서 집 대지하고의 접도율을 말하는 건데요. 접도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로 접근성이 나쁘다는 얘기고요.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경우, 과소필지라 함은
90제곱미터 이하의 집들인데 그런 집들이 전체 지역에서 40% 이상이 된다. 저렇게 작은 집은 개별 신축을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이제 호수 밀도라고 해서 헥타르당 60호 이상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 그리고 노후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 이제 노후 건축물이라 하면 통상 아파트 같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넘은 경우, 단독주택은 20년 넘은 경우를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이거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해 왔었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 달에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법정 요건 외에 이렇게 주민동이나 도로 연장률, 노후도, 세대 밀도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가지고 70점이 넘은 경우에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까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가격 급등하면서 여러 원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 특히 민간의 영역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오 시장이 오시고 나서 6대 그 규제 완화 해가지고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실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신통기획 쭉쭉쭉 했었는데요. 그 주거정비 지수제를 그래서 2021년 9월 23일 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 중 하나가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자연녹지, 주거, 공업, 상업 이런 용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전용 주거 1종, 2종 7층, 2종 일반, 3종,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놓고 그 종별로 이렇게 규제를 좀 용적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규제를 층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2종이 그 주거 1, 2, 3종 중에서 2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43%나 됩니다. 근데 그 2종 중에서도 2종 7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1%나 되거든요. 근데 그 2종 7층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층고에 대해서도 좀 강화되어 있어서 저 지역에서 재개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걸 지금 완화를 했고요. 그전에는 2종 7층에서 2종이 되는 것도 중상향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상향으로 보지 않고 중상향 할 때는 3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계획 수립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계획 수립 단계라 하면 첫 번째 주민 제안과 정비 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께서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우리 동네는 너무 노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어라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계략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장에게 우리 동네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그 제안이 적정한 건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요. 사전 검토를 해서 그 제안이 적정하다라고 이제 조율이 된 안을 만들고, 그 정비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주민 공람을 하고 구의회에 청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시로 심사를 해달라고, 정비 계획 구역 지정 심사를 해달라고 시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소관 부서, 주택실 같은 데서 안건 검토를 해서 도계위에 이제 안건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안건 상정을 도계에서 심사가 되면 그다음에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거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장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시행 단계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이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조합 설립하기 전에 먼저 추진위가 만들어집니다. 추진위를 만들려면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를 만들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고요.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하고 토지 면적의 동의를 왜 따로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건 예를 들자면 재개발 지역에 집이 100채가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10채를 갖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91명이 되죠. 그래서 그 91명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토지 연면적이라 하면 재개발할 면적, 그 건축 면적 전체의 2분의 1 면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두 가지를 다 받아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 동의율 부분이고요. 그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 안에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략적인 게 정관에 다 담겨지게 됩니다. 이 뭐 사업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고 면적이 몇이고 어떻게 진행할 거고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정관을 만들고 청산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든 절차를 담아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시게 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와 같이 정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업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업 계획 안에는 뭐 건물을 몇 개 짓고 공원은 어떻게 짓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파트 배치는 어떻게 하고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서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의가 완료가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까지 다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 일단 조합원들에게는 먼저 분양을 할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담을 내용은 조합원한테는 몇 세대를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은 얼마나 하고 임대주택은 또 얼마나 넣고 조합원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은 또 얼마고 그리고 이 재반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종전재산은 어떻게 처분하고 이 이후에 어떻게 자산을 분배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그다음에는 뭐 이사 가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하고 청산하고 해산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권리산정일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산정일은 뭐지? 언제지? 그다음에 분양권 양도 그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언제가 지나면 분양권 양도한 것이 무효가 돼서 현금 청산이 되는 거지? 그냥 아파트 분양을 못 받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도정법에 따르면 권리산정일은 정비계획 수립일, 요 수립일이 그 권리산정일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 재개발 사업 공모 작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공모일이 9월 23일이었는데 그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들은 권리산정일이 9월 23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이 권리산정일이 되는 거고 권리산정일의 의미는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그 세대수 몇 세대가 재건축에 참여한다라는 세대수를 확정하는 그런 날이고요. 이날 이후로는 세대를 지분을 쪼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30평 집에 한 세대가 있었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내가 지분을 쪼개서 분양권을 2개 받겠어.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권리산정일 이후로는. 그리고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는 최후의 날짜는 관리처분 인가일이에요. 나중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샀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시게 되면 분양권을 못 받으신다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엔 나중에 현금 청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기는 해요. 뭐 이민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살았는데 뭐 오래 장기간 살았지만 이사를 가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던가 몇몇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는 이제 분양권 양도가 안 된다. 그거를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은 뭐지? 이제 제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요. 신속통합기획이 왜 나왔냐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데까지의 기간입니다. 거기에 뭐 주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보완 요구하고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버리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단축해 주겠다라는 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그간에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는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돈 조금 들이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공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외에 이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앞으로 30년, 50년 계속 마을이 지속이 될 텐데 사람들이 계속 살기에 좋은 여건을 담고 마을이 만들어졌는지 뭐 주차장이든 도로든 뭐 공원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 이분들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믹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이 이제 정비사업 인가가 나는데 조합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게 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공공이 개입을 해서 사전 검토 단계 이때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적정한 정비 계획이 수립되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같이 가이드를 하는 거고요. 시하고 구하고 그러니까 주민 그리고 전문가들 이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애초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 하나하나 거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통합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수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도 통상 한 12개월 걸리는 것도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한 6개월로 해서 통상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들어간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하면 이 통합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면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신통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도시계획 결정,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잖아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도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가 있는데 각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 간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통합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진행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가 요걸 계획을 한 건데 요거는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법에 보면은 5만 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개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정법 개정이 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서 올해 22년도 국토부 업무계획, 신년 업무계획에 보면 이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이 신통기획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이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법에서 언급한 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조례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민간이 하는 민간 재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행자가 조합이면 민간, 시행자가 SH나 LH 같은 공공이면 공공 재개발이고요. 또 공공에다가 조합이 같이 해서 하는 민관 공동이 있고 공공만 단독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절차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종상향 내지는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만 공공 재개발로 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아까 5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다 개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도정법에 공공 재개발인 경우는 통합 심의를 받도록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뭐 그 이주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제 그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투입도 가능하고, 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이외에도 뭐 동상향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법적인 종상향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공공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보다도 훨씬 인센티브도 많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도 보면 평균 한 민간이 13년 걸린다고 하면 공공은 약 8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공 재개발은 이제 좀 인기가 좀 있는 사업이고요. 한 가지 이제 주민들이 좀 꺼리는 거라고 하면 공공 재개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공 임대주택 분량은 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3종 주거 지역에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점이 하나 좀 꺼리는 부분이지, 공공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 싫어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게 좀 꺼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하는 것은 시공자가 SHLH면 우리 아파트는 브랜드가 SHLH 아파트가 되나?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자가 SHLH인 것이고, 시공사는 뭐 삼성이든 현대든 그런 이제 민간에서 시공을 하면 그 시공사의 브랜드를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오해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재개발, 지금 설명드린 재개발 사업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재개발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작년에 이제 9월 23일 날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한 102곳 정도가 신청을 했고, 구청장들이 순위를 정해서 이제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21곳 정도를 민간 재개발 사업지로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일시에 형편되는 대로 해버리게 되면 공공 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이 일시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고 어떤 해는 적게 되고, 또 이게 이주가 만약에 이주 시기가 겹치게 되면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지금 공모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민간 재개발 공모 방식은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시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시 자유롭게 그냥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정할 계획입니다. 공공 재개발도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24곳이 선정이 됐었고, 2021년도도 연말부터 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를 했고 현재 심사 진행 중이고,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었다면 재건축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이것도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이면서 세대 수는 200세대가 넘는 200세대 이상의 단지여야 되고, 안전 진단을 해서 그 D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 진단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안전 진단은 이제 3단계로 나뉘어져요.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격성진단 이렇게 세 단지로 나눠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아서 새로 짓고 싶어요. 새로 짓게 안전진단 해주세요라고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예비안전진단은 구청에서 나와서 육안으로 현장을 보면서 노후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낡아서 재건축해야 되겠네라고 이제 예비안전진단에서 그렇게 판단이 쓰면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콘크리트가 정말 얼마나 부식을 했는지, 철근이 진짜 얼마나 낡았는지, 뭐 시설물이 얼마나 낡아서 녹물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정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야라고 결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 D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제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건설안전관리원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정밀 진단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재건축을 해야겠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관련해서 되게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안전진단을 평가할 때 항목들이 있어요. 점검 항목. 여기 보시면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뭐 주거 환경, 비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구조안전성이 50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상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예전엔 저게 30, 30, 30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3월 달에 고시가 변경이 돼서 저렇게 50, 25, 15로 바뀐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15년에서 18년 사이에 3년간 안전진단 통과한 게 약 56건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18년부터 21년 3월까지 3년 사이에는 5건 정도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걸로 인해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구조 안전성에 치중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예전처럼 30, 30, 30으로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국토부가 그걸 변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는 재개발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다른 게 있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이 추가된다라는 거, 요게 하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의율을 구할 때 아까 그 소유자 동의율 따로 있고 토지 연면적 동의율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 동별 소유자의 동의율이 따로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동별 소유자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뭐 조합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아까 여기는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산정일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건데 아파트 지분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한 채를 두 채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건 없고 대신에 그 분양권 양도일은 아까는 관리처분 인가일이었잖아요. 재개발에서는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일이 그 분양권 양도 제한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조합 설립일 이전에 사셔야 됩니다. 이후에 사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좀 있고요. 이거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또 한 이슈가 안전진단 말고 뭐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분양가 상한제 이 이슈가 있는데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재건축 초과 환수제 이 환수제는 그 2006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시행을 못하고 이제 비판이 좀 많았죠. 아직 미소득 실현에 대해서 이런 이제 뭐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비판이 좀 있어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그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 법 시행이. 근데 마지막 3차 시행 유예된 게 2017년도 12월이에요. 12월 이후 2018년부터는 이제 유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초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게 된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9개 사업에 제초안이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초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뭘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거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 전부터 쭉 그 개정 요구를 해오셨었는데 아직 뭐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초안을 부과하는 시점이 여기 저기 추진위원회 설립일이에요. 추진위원회 설립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아파트 가격과 나중에 준공된 후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그 실현된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3천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3억 3천 이 정도 됐었는데, 요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3천만 원 기준으로 해갖고 제초안을 부과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서 아마 부과 시점과 부과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검토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그 정도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규제로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당연히 택지 조성비하고 건축비 요거로 산정이 되는데, 택지 조성비는 감정평가, 그다음에 건축비는 표준 국가에서 고시한 건축비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가산비라는 것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건축 비용 이제 비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산비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기부 체납한 비용, 실제 들어간 비용들을 다 좀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해 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 좀 있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제초안, 분상제 요 세 가지의 좀 이슈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좀 관심 가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도 민간하고 공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도 지역 상향부터 법적 상한율 적용, 그리고 최고층 여러 가지 공원 설치 의무화 완화, 그리고 신속한 진행, 이렇게 도계의 수권 소위를 통해 가지고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통합 심의하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사업도 지금 신통기획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통기획으로 접수된 재건축지가 지금 22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현재 진행형인데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다 들어있죠. 잠실, 장미,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런 단지들이 지금 신통기획으로 그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그런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제곱미터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개별법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을 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정비계획 수립,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것도 소규모에서는 생략이 되고 대신에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포함해가지고 받게 돼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13년 이상, 재건축은 10년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데 굉장히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대신에 규모가 좀 작은 규모에 대한 이런 제약들은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주택시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보면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모아주택이고 모아타운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서울시만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시 브랜드로 그런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도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모아주택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아타운을 왜 그러면 하느냐? 소규모 주택 이 모아주택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사실 좀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옆에 지역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이런 이제 조그만 이런 정비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모아가지고 모아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사업들은 큰 틀에서 이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들도 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빈지법이 개정이 돼서 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으로는 자율주택 사업이 있다면 이 자율주택은 뭐 두 호부터 시작해서 20세대 미만의 작은 집들끼리 모여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세대보다는 더 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이제 그 자격 요건 중에 6m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사업을 그 지역을 가로주택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비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은 아까 그냥 재건축이 1만 이상 200세대 이상이었으니까 이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에서 350m 떨어지거나 이렇게 작은 5,000제곱미터 미만의 그런 이제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유형들인데요. 이 유형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굉장한 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일단 종상향들이 다 가능하고요.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사업 요건이 완화가 되는데 제가 아까 가로주택이 6m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10,000제곱 미만의 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6m 도로에 둘러싸여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완화가 됩니다. 다른 조건들을 보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게 이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근데 이 관리 지역 안에 들어가서 소규모 재건축을 하게 되면 2만 제곱미터까지 미만까지 이게 상향이 돼서 그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 정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사업 노후도도 아까 보셨지만 노후도는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67% 정도의 노후도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57% 이상의 노후도만 있으면 관리 지역 내에서는 그러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주택들, 가로주택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공원이나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도 저희가 부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모아타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 국비도 한 1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돼서 모아타운 하나당 약 375억 정도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주택 재정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그 예시를 좀 들자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두세 대 필지가 이렇게 모여 사잖아요. 그 필지가 결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맞벽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대지 경계선을 맞붙여서 그리고 그 밑에 공동 주차장도 설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남는 부지는 녹지를 또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 사업 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업 부지를 가지고 이 무화주택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 부지와 사업 부지 간 사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입체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입체 결정을 해서 위에는 도로나 공원, 아래는 주차장 이렇게 입체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층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보통 필로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에 이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넣게 되면 저거는 전체 용적률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저 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층고 제한에서도 저건 없는 층으로 치고 한 층을 더 층수를 완화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지 안에 이제 공원이 있다. 그러면 공원 밑에다가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업지의 일부를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기부 채납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 채납한 거기에다가 공공이 돈을 들여서 공공 주차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저렇게 여유롭게 만들게 되면 공공에서 일정 부분을 공영 주차장으로 사주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작은 규모라서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저희가 공공 건축가를 통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또 설계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시나 정부가 왜 정비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라고 이제 혹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늙은 도시입니다.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뭐 도로도 낡았고 늙었고 여러 가지 다 열악한데 이것들을 이제 빠르게 좀 개선을 해서 어떤 주거에 대한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서 주택 수를 좀 더 많이 공급하자라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서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 주택은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이번에 주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현산 관련해 가지고 네? 혹시 현산 현산이요. 네. 관련해서 만약 현산이 징계를 받으면 서울에서 현산이 하고 있는 그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아니면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좀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지금 뭐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 현산 등록 폐지해달라고 요청이 세게 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답변이 되시나요? 그거 어디서 건축기획과에서 하죠? 안총에서 네, 그 현산의 그 면허 등록 폐지는 주택시소관은 아니고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걸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긴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예. PBS 유상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이제 뭐 통합 주차장 이런 게 뭐 나왔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공동 주차장을 세우게 되면은 공동 주차장의 이런 뭐 등기라든가 이런 뭐 소유 관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냐고 뭐 다 뭐 두 건물 이런 뭐 구분 소유자들의 무슨 뭐 공유가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공 주차장이요? 공영 예. 잠시만요. 공동 주차장. 요거 말씀하시는 거? 예.
네, 아니 다음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용 예, 공동주차장. 예, 예, 예.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지가 두 개 사업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도로가 관통을 하게 돼요. 저것처럼. 그러면 그 도로 밑은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 도로를 폐지를 해줍니다. 폐지를 해서 소유권은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리고 일정 구간만 이체 결정을 통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밑은 이제 그 각각의 사업에서 나눠서 이제 가져가겠죠, 땅을. 그리고 그 협정을 체결해서 그 지하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필지 시스템이라고. 자체는 그럼 따로 이렇게 필지 자체는 뭐 지하도 뭐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지하는 경계로만 나눠지는 아, 거고요. 경계만. 네. 공간만 도로 공간만 이체 결정으로 하는 거죠. 예. 네, 머니투데이 박유령입니다. 그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그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조금 단축시키는 그 요소 중 하나가 그 공공 건축가라든가 이제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도 들어본 바로는 따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침이 내려오거나 뭐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기존처럼 뭐 그 협력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정확하게 어떻게 조금 정비 계획안을 조금 빠르게 수립한다든가 이런 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돼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다. 요 질문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지금 단축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따로 우리 저희 팀장님께서 좀 주실 거고요. 단축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 타당성,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이 각각 저렇게 12개월, 10개월, 20개월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통합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이 과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의 수권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이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기간이 여기서 좀 단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사전 검토할 때부터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할 건데 거기에는 이제 시구청 관계자뿐 아니라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례는 우리 좀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정비과 담당 팀장인데요. 재개발을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신속통합계획은 신속통합기획가라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계획을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들어가서 여기에 용적률은 이렇게, 동배치는 이렇게, 그리고 공공부행 등론 이렇게 계략적인 구상을 제시를 하면 그거에 맞게 그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 업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오고 그거를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집단과 같이 그 검토 회의를 해서 초기에 그런 구상안을 확정한 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게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비계획 수립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런 단계로 이제 기간을 단축하자는 거였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요거 뭐 모아타운도 관심이 많고 신속통합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신통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면 그 이후에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고 있는 게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것과 현금 청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이신데 이사대책 때 그때 나왔던 걸로는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구역 지정 이후에 있어서 신청할 때
그 서울시에서도 할 때 요거 신속통합개발 진행을 하면서 그거 신청을 하는 기준일을 삼아가지고 현금 청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통에 그러면 그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랑 모아타운은 제가 좀 요즘 최근에 여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좀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도 이게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돈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입주권 산정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아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갖고 여기 설명은 쪽이 안 돼 있어갖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 여기 요거 설명할 때 예, 저기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분양권 양도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민간 재개발 공모사업 작년에 할 때 예, 9월 23일 날 공모하면서 예. 그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어.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분 쪼개기를 못하는 날 더 이상 그날 이후로는 예. 지분 쪼개기라 함은 그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주택 세대 있잖아요. 주택 예. 그 주택이 100세대다 오늘 기준으로. 예. 근데 그 이후로 여기가 재개발이 되네. 그러면 내 집을 좀 한 명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지분을 쪼개서 두 사람이 소유하는 두 채로 만들어야겠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못하게 한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근데 그 네. 이후에 거래를 한 경우 지분 쪽이 그 집 거래는 돼요. 거래한다. 지분을 못 쪼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안 주는 그 분양권 양도 제한일은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 관리 처분인가요? 예,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거래되는 분양권은 분양권이 거래 안 넘어가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된다. 그 이후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예. 재개발 사업지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신다 그러면 예.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사셔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네. 이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모아 주택도 같은 건가요? 모아주택은 좀 다른데요. 예. 그 이제 조합원의 양도 지위가 제한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그 이후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양도를 지휘할 수가 그럼 조합 설립 지휘권을 양도할 수 인가 없어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입주권이 안 나온다. 네네. 근데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음. 우리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지정할 때 예, 예.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그건 뭐냐면 단독 주택을 예.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면 쪼갠다든지. 소유권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분 쪼개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고, 예.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양도 지위를 제한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취지입니다. 이게 사업 구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네, 그 모아 주택이랑 모아 타운에서는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네, 그 이후부터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안 나오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만 하게 되면 아니에요. 입주권이 다시 나온다. 제가 다시 정리를 아까, 해드릴게요. 예. 아파트 양도권만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 산정일은 헷갈리시니까 네,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헷갈리니까 거니까 빼고, 예. 빼고 분양권을 내가 양도받을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일, 관리처분 인가일. 예. 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일, 조합 설립인가.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일. 음. 관리처분 인가일은 저 뒤에 있죠. 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일 이후에는 분양권 양도가 안 된다.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조합 설립일 이후로는 분양권 매매가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아니 이게 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기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이발금 기자님. 네, 그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랑 이제 뭐 제초안이랑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에 새 정부랑은 좀 교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수위랑 최근에 관련해서 좀 논의는 어느 정도? 인수위랑은 최근에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좀 저희가 궁금합니다. 인수위하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문제 제기는 이제 그 현장에서도 많이 있었고, 아까 안전진단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거나 현실에 안 맞다라는 것을 국토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를 했었고, 뭐 제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게 아마 위헌 소송까지 걸려서 19년도에 제초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대신에 법에 무슨 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게 다 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법은 이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뭐 법률은 이제 정부에서 개정한다기보다 국회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그러면 KBS KBS 이지훈 기자님 아까 손 드셨다고. 네, 저 KBS 이지윤인데요. 그 모아주택이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같은 건 모아주택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로 보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 중에 이제 1,5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특별히 부르는 브랜드인지 그 개념이 약간 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념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랑 뭐가 크게 그러니까 방식인 기존에 이제 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거는 이제 기존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특법법에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작은 기준들, 자율주택은 뭐 어떤 기준을 적용받고, 뭐 가로주택은 어떨 때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단위별로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과 이걸 빨리빨리 신속하게 정비를 시켜야겠다라는 취지로 작년 9월 달에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 지역은 이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지역 안에서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근데 이 사업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리 지역 안에 지정된 관리 지역 안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상향이라든가 요건 강화 완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법적인 용어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서울시 브랜드로는 모아타운이다. 그리고 저렇게 자율주택 정비나 이런 작은 규모들의 주택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 모아타운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님. 네, 저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이제 이번에 신청도 되게 많고 흥행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인접한 일기 신도시나 아니면 뭐 전국으로도 이번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뭐 벤치마킹 문의가 오거나 아니면 인수위 차원에서 좀 문의가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문의 왔나요, 팀장님? 사실은 이게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쪽에 이 신속통합계획을 타지자체에서 협력 요청해온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그게 혹시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뚜렷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정민 기자님.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SH공사에서 계속 뭐 강남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결국 민간에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닌지 뭐 아니면 뭐 서울시가 엄청나게 공공 택지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이제 SH 신임 사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반값 아파트라고도 하고 뭐 건물 분양 아파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적인 명칭은 토지임대부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라는 것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이고요. 이제 작년인가 아마 양경자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에도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LH가 환매하는 조건으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원래 분양받았던 금액에다가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보태가지고 다시 LH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놨는데 그게 조금 검토가 많이 안 된 상태로 저는 법이 개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토지 임대부를 하되 일단 법부터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지금 제안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법이 이제 개정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저희는 꼭 토지까지 그러니까 집을 사는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있고 투자의 가치로 사는 게 있는데 토지까지 다 소유를 해야지만 이제 뭐 살기도 하고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인식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법 개정까지 이제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 행사는 서울시 유튜브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비사업 분야 시정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